일론 머스크.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사업가를 꼽으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꼽을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테슬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자동차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 우주로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거침없는 행보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몽상가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을 바꿀 혁신가라고 추앙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98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판물인 PC와 사무기술의 블래스터라는 167줄의 명령어로 프로그램된 우주게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이는 당시 13세 소년이었습니다. 출판사는 $500를 그 소년에게 지급했고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10대 시절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실제와 공상과학이 혼재 있었습니다. 엄청난 만화광이기도 했고 영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찾은 공상과학 지혜를 자신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1시간 거리인 북동부 대도시 프리토리아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백인들에게 꽤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흑인 가정부의 시중을 받으며 하녀가 아이들을 키웠고 뒷뜰에서는 흑인 댄서들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양고기 꼬치를 구워 먹었습니다. 자연 환경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고 시간에 쫓길 일상도 없었습니다. 당시 백인에게 지금 당장이라는 말은 5분에서 5시간 사이에 하겠다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긴장과 폭력으로 물들였습니다. 일론은 성장 기간 내내 인종차별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목격해야 했고 이러한 성장 배경은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을 초월해 인류 전체를 구하는 문제에 골몰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몽상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론의 모계 조상은 할데만이라는 스위스 독일계였고 이들은 독립전쟁 동안 유럽을 떠나 미네소타와 일리노이에 정착을 했습니다. 일론은 어린 시절 내내 독특한 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외조부인 조슈아 노먼 할데만은 특이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유전자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92cm의 거구였던 그의 외조부는 7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려서부터 자립을 하였으며 야생마를 타고 복싱과 레슬링을 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캐나다 최초로 로데오 축제를 조직하였고 1930년대 미국 불황에서는 척추 교정의와 정치인으로 정착을 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1950년 의사이자 정치인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캐나다 관료 체계를 비난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주를 결심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착한 조슈아는 척추 교정 의원을 열었고 그의 모험심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단둘이 단발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통과해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까지 약 35,000km가 넘는 일주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자가용 비행기 최고 기록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아프리카 남부에 버려진 도시로 추정되는 칼라하리 사막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자유방임주의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일론의 외조부는 죽음도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1974년 72세에 사망했는데 기둥 2개에 묶여있는 줄을 확인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착륙시키다가 바퀴에 줄이 감겨 비행기가 뒤집어졌고 이 사고로 목이 부러졌습니다. 평생 모험을 즐기던 그다운 죽음입니다. 외조부의 독특한 성격은 일론의 어머니인 메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어려서 친구들로부터 괴짜 취급을 받았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모가 탁월해 가족의 친구가 운영하는 모델 수업을 듣고 주말마다 패션쇼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미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인대회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녀는 60대까지 모델로 활동한 바 있고 비욘세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 에런 머스크와 메이는 한 동네 출신이었고 7년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에런 머스크는 메이와 가정을 꾸려 일론, 킴벌, 그리고 딸 토스카를 낳았습니다. 일론은 호기심과 에너지가 매우 충만한 아이였으며 자주 무아지경에 빠지듯 주변에서 거는 대화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한때 청각장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꿈에 빠져있는 듯한 일론의 이상한 행동은 주변 아이들에게 괴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론은 독서광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동생 킴벌은 일론이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고 주말이면 하루에 2권의 책을 읽기도 했으며 가족 활동에서 사라지면 어김없이 서점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더 이상 읽을 책을 찾기 어렵게 되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을 정도로 책에 대한 그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했던 어린 시절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두 동생은 어머니와 일론은 아버지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일론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그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갖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단적이고 매우 괴팍했으며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아버지와의 삶을 한마디로 비참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 에론 머스크는 기계 전기 엔지니어로 사무실, 건물, 소매점, 복합 건물, 주택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던 실력 있는 기술자였고 일론은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 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벌인 첫 사업 집2의 초기 자금 $28,000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론은 그의 나이 10세 때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조작자의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아버지를 끊임없이 졸라 컴퓨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당시 안정적인 사업으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커먼더로 VIC-20이라는 모델로 5KB 저장 용량의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 연습 문제집이 따라오는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베이직 프로그램은 보통 6개월 정도 습득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10세 꼬마였던 일론은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사흘 만에 마스터를 했다고 하는군요. 일론의 독특하고 괴팍한 성격은 또래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고 폭행을 당해 코성형을 했을 정도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괴롭힘은 3, 4년 동안 지속되었고 혹자는 일론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투가 어눌한 것이 어린 시절 집단 괴롭힘의 충격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체격이 훌쩍 커진 고등학교 후반부터는 괴롭힘이 없어졌습니다. 일론은 총명했지만 학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스포츠에도 별다른 흥미가 없어 학교 문화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의 학급 동료들은 일론에게 억만장자가 될 친구가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론을 예상케 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일론은 이따금 스스로 제작한 모형 로켓을 학교에 가져와 쏘아 올렸고 과학토론 수업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현 추세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태양열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학창시절부터 금융업계의 지점 은행 제도가 불합리하며 서류 없는 은행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수학 성적과 기억력만큼은 탁월했고 물리학, 컴퓨터 과목 역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외국어 같은 부분은 낙지하지 않을 정도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18세 때 캐나다로 이주를 결심하였습니다. 그가 캐나다 이주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으로 빨리 가고 싶어 캐나다 혈통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라파트 헤이트 정권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피하려면 미국 이주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캐나다로 떠나기 전 프리토리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어차피 캐나다 이주가 결정된 상황에서 학업에 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프리토리아 대학의 경력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군복무를 피하려는 목적과 혼란기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던 프리토리아 대학에서의 경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국적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캐나다 법이 개정되었고 마침내 일론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여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징조부를 찾아 무작정 캐나다로 향한 일론은 캐나다에 도착해서야 징조부가 미네소타로 이주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일론은 캐나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 육촌집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채소를 재배하고 벌목, 저제소의 보일러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론에 이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1989년 남동생 킴벌과 함께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캐나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론은 1992년까지 2년간 퀸즈 대학을 다니다 장학금을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진학을 하여 본격적인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추가로 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에도 일론의 사회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펜실베니아 대학 출신임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독특함은 생활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기숙사 대신 임대인을 찾지 못하는 방 11개의 클럽하우스를 싼 값에 임대하여 룸메이트와 함께 주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럽하우스를 열곤 했으며 한 달 월세를 하루에 벌기도 했다는군요. 어느덧 약속했던 11분이 다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업과 초기 사업 스토리는 2부 영상에서 다뤄야 할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대학 시절과 초기 사업인 집2 그리고 오늘날 일론 머스크를 만든 페이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백만장자 반열에 올려놓은 집2와 엑스닷컴의 창업, 페이팔의 인수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극적이었습니다. 일론은 1994년 학교 과제로 태양열 발전의 중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는 구상만으로 쓴 학교 과제에서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와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화합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방 너비가 4km인 공간에 배열된 태양전지판에서 얻은 극초단파 광선을 변환하여 지름이 7km에 이르는 지상용 수신 안테나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지금의 구글북스와 구글 스칼라를 섞어놓은 내용이었고 세 번째 논문은 머스크가 광적으로 좋아하는 공상과학 분야로 슈퍼 축전기로 전력을 충전했다가 짧은 시간에 높은 출력으로 바꾸어 뿜어내는 이를테면 스타워즈 광선검 같은 에너지 장치를 다루었습니다. 일론은 졸업 후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심취했던 게임 산업에 뛰어들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게임 산업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게임 진로는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틀 만에 자퇴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사원으로 경험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론의 첫 번째 사업은 그가 실리콘밸리에서 각종 PC 장치의 기본 드라이버를 만드는 허드렛 일을 할 때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옐로우 페이지 소속의 세일즈맨이 일론이 일하는 신생기업을 찾아와 업종별 상황 목록을 보완하는 용도로 온라인 목록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팔려고 했습니다. 단지 아이디어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었던 그의 말은 일론에게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것이 바로 일론의 시드머니를 일궈준 집2였습니다. 일론은 인터넷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1995년 웹서핑을 하게 될 소비자들에게 회사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팔로알토 셔먼 애비뉴 430번지에 친동생과 함께 집2를 창업했습니다. 이때 일론의 아버지 에론 머스크는 두 아들의 첫 사업을 위해 $28,000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부유했던 어린 시절에 사업 자금까지 대준 아버지였음에도 일론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끔찍했다고 몸소리를 쳤으니 동양이든 서양이든 자녀 양육은 돈이 전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군요. 초기에는 자금 부족이 심각해서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였는데 이때 한국인 젊은 엔지니어도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채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론의 회사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한국인 엔지니어는 자신이 전망 있는 큰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역시 한국인들의 긍정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인터넷에 무지했던 환경과 극악의 데이터 처리 속도로 제대로 된 이용조차 힘들었던 초기 상황에서 일론은 개발에 몰두했고 점차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그의 노력과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1996년 벤처 투자 회사인 무어 데이비도우 벤처스로부터 $300만 투자금을 유치했고 HP랩스와 실리콘 그래픽스에서 활동했던 에브라스를 CEO로 영입했습니다. 당시 고급 컴퓨터 제조사로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실리콘 그래픽스의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집2로 유입되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일론은 독단적이고 괴팍한 데다 코딩을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와 잘 융화되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도 대립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CEO로 영입한 에브라스와는 극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를 채용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시간 개념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1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하루 이틀은 걸리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고 하루 걸린다 라고 대답하면 1-2주 여유를 두고 기다렸다고 하니 일론의 성격이나 생활 패턴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집2가 큰 회사로 성장하면서 일론의 모난 성격이 점차 원만하게 다듬어졌다는 점입니다. 분통을 잘 터뜨리고 감정 제어가 잘 안되는 괴짜에서 자신감 있는 사업가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주변 상황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는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던 성향도 이 시기부터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4월 집투는 3억 달러의 대형 거래를 성사시켜 주요 경쟁사였던 시티서치와 합병을 한다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으나 내부적인 문제와 혼선으로 합병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CEO 자리를 두고 일론과 소킨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이사회는 일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합병이 무산되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집투는 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했고 신행 후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지 못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던 1999년 2월 극적이게도 PC 제조사 컴팩이 집투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금액은 무려 3억 7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횡재였다. 일론을 비롯해 집투 관계자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고 팔로알토의 음식점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거래로 300만 달러를 투자했던 무어 데이비드 벤처스는 투자금의 20배를 벌었고 일론은 2200만 달러, 그의 동생 킴벌은 1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20대가 가기 전에 백만장자 반열에 들어선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론이 9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닷컴 열풍으로 부자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의 일론 머스크를 만든 일등 공신으로 사람들은 페이팔을 꼽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온라인 은행 시스템은 페이팔이 아닌 X.com입니다. 페이팔은 X.com의 최대 경쟁업체의 대표 서비스 명칭이었습니다. 일론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온라인 금융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고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을 때부터 브라질 국제투자 등 금융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집투의 성공적인 매각으로 2200만 달러를 손에 넣은 일론은 400만 달러만 개인 용도로 남겨놓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00만 달러를 후속 사업인 X.com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X의 성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일론의 최종 목표가 미지의 우주를 개척하는 것이었기에 회사 이름을 X.com으로 지은 듯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1억 천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2달 안에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일론은 이 제도를 이용했다기보다 컴팩 인수가 결정된 순간부터 다음 사업인 X.com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시 닷컴 열풍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 자산을 숨기고 외부 투자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론은 자기가 먼저 거액의 투자금을 밀어넣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독특한 사업가였으며 이후 스페이스X, 솔라시티, 테슬라 등 그가 확장한 사업 분야 모두 같은 패턴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괴팍한 성격만큼이라 허세도 엄청났습니다. 그는 당시 64대밖에 없었던 맥라렌의 슈퍼카 F1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구입했고 차를 인도받는 장면이 CNN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일론에 뒤이어 F1을 구입한 거부 랄프 로렌조차 애지중지했던 차를 일론은 출퇴근용으로 썼고 새똥이 떨어지는 길가에 주차하기 일쑤여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일론의 F1은 사고로 대파되었는데 사고 후 일론은 호흡을 들지 않았더니 더 짜릿한걸? 이라는 허세 장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X.com의 출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계좌를 오픈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에 해당했고 금융업 및 기존 은행들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는 법과 규정들도 온라인 은행이 넘지 못할 벽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일론은 독학으로 배운 코딩처럼 금융 지식도 관련 서적 몇 권으로 취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금융 지식이 탁월한 캐나다인 프리커와 페인이 회사에 합류하면서 X.com은 서서히 자리를 잡은 듯 했으나 출범 5개월 만에 일론과 프리커는 대판 싸움을 했고 프리커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회사를 떠나는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단점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한없이 괴팍하지만 모두가 포기하려는 상황에도 한없이 긍정적인 성격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일론은 몇 명 남지 않은 껍데기뿐인 X.com의 전열을 다시 다듬었고 스콧 앤더스를 비롯한 젊은 컴퓨터 공학자들과 온라인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 1999년 추수감사절 전날 이메일 주소를 연결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지명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업의 역사가 뿌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앙 컴퓨터를 사용해 결제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이메일을 사용해 송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내내 걸어서 이동하는 환경을 자동차를 타고 한두 시간 만에 이동하는 환경으로 바꿔버렸으니 한마디로 금융 혁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 가동 후 2달 만에 가입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시 X.com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콤피니티라는 신생 기업이 X.com과 경쟁을 했는데 콤피니티의 대표 서비스가 바로 그 유명한 페이팔입니다.
일론의 엑스닷컴과 컴피니티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쟁으로 수천만 달러를 마케팅에 쏟아부어야 했는데 이는 두 회사로서도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효율을 위해 합병을 논의했고 2000년 3월 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일론이 페이팔 창업자로 알려진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입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은 안정적이지 못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다운이 되었고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렸으며 엄청난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일론에 대한 불신감은 팽배해졌고 2000년 9월 올림픽을 핑계삼아 뒤늦은 신혼여행 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론이 시드니로 출장을 간 틈을 타 이사회는 일론을 CEO에서 해임했고 피터 티엘을 새로운 CEO로 세웠습니다. 내부적인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닷컴 열풍까지 사그러들고 있어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2002년 7월 너무나 극적이게도 이베이가 엑스닷컴 인수를 타진해왔습니다. 일론을 비롯한 이사회는 이베이와 줄다리기 끝에 15억 달러를 인수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고 일론은 이 가운데 2억 5천만 달러, 세금을 제하고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백만장자에서 억만장자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동료들과의 반복된 불화, 그리고 경쟁사인 컴피니티의 대표 서비스가 페이팔이었기 때문에 일론은 억세게 운이 좋았다고 그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론의 열정과 추진력이 엑스닷컴의 성공 및 금융업에 미친 파장은 실로 대단했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엑스닷컴과 페이팔의 성공은 실리콘밸리에서 공학과 사업적 재능을 제대로 발휘한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 바로 이 유튜브를 비롯해 옐프,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등을 창업한 주역들도 한때 페이팔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린 시절 가졌던 꿈처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영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스페이스X, 솔라시티, 테슬라에 관한 내용은 3부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확천금을 손에 넣게 된 일론은 어린 시절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은 먼저 마스 소사이어티라는 우주광전의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헐리우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임스 카메론을 비롯해 나사의 행성과학자 캐롤 스토커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식 초대도 없이 불쑥 모임에 참석한 일론은 스페이스X에 대한 자신의 꿈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놓았는데 모임의 일원이자 후에 일론의 절친이 된 조지 제커는 그가 말하는 스페이스가 사무실 공간과 같은 부동산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일론의 이야기는 허황되어 보였습니다. 일론은 로켓에 생쥐를 태워 화성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고 대략적인 경비를 1,5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엑스닷컴 동료였던 제프 스콜은 쥐가 번식하려면 치즈가 많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둥근 레브로 치즈를 조롱의 의미로 선물했다고 하는군요. 당시는 나사조차도 우주탐험에 대한 열정이 식은 상황이었고 누구도 일론의 계획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론은 LA 호텔과 팔로알토 호텔에 우주과학자들을 초청하고 약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우주탐험 수준이 아닌 화성 이주 재단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4년 후 나사의 수장이 되었고 일론과 대립각을 세운 마이클 그리핀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나사의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주 탐사 산업에 거금을 투자하겠다는 골빈 부자의 등장은 과학자들을 고무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물론 당시 화성 궤도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우주 탐사를 하려면 약 2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며 일론이 제시한 2천만 달러로는 로켓을 제작하고 발사하기에도 빡빡한 예산임을 뻔히 알았지만 과학자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탐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생쥐보다는 당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우주 식물 생장실 기술을 사용하여 화성에 식물을 보내 번식시키는 마스 오아시스 프로젝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론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시 500에서 600만 달러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러시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입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 현재 스페이스X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켄트렐과 그의 대학 동창 레시와 함께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총 3번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2번 방문을 하고 한 번은 미국에서 러시아 무기상과 접촉을 했습니다.
러시아 무기상과의 접촉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어리버리한 미국 억만장자의 돈을 쉽게 뜯어내려 하는 듯 느긋하고 능글맞게 행동하는 무기상의 태도는 일론의 괴팍한 성격을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1기당 800만 달러를 제시한 무기상의 의견과 2기에 800만 달러를 제시한 일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은 일행에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로켓을 만들자! 그러면서 내민 노트북에는 소형 위성 발사용 로켓의 제작비 목록과 구체적인 성능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로켓 구입을 위해 떠나기 수개월 전부터 일론은 우주항공산업과 그와 관련된 물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로켓 제작에 대한 전문 서적을 면밀히 분석해 매우 저렴한 가격의 로켓 제작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초반의 비아냥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론은 굴하지 않고 로켓 제작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에게는 로켓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동료인 톰 뮬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다호주의 조그만 도시인 세인트 메리스에서 트럭 운전사 아들로 태어난 톰 뮬러는 어린 시절부터 스타워즈 강이었고 잔디깎기를 비롯해 집안의 기계란 기계를 모두 분해하는 괴짜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12살 때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로켓에 우주 왕복선까지 붙여 공중에 쏘아 올렸다가 지상에 부드럽게 착륙을 시켜 주변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고 아버지의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로 실험용 로켓을 만들기도 했으며 국제과학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한 과학천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위성 제조업체를 거쳐 TRW 스페이스 앤 일렉트로닉스에서 근무했던 시절 TR-106 엔진 개발을 지휘했고 반응연구동호회라는 아마추어 모임에서는 6톤 추진력을 낼 수 있는 36kg의 엔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엔진은 당시 아마추어 모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론과 뮬러의 만남은 2002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은색 가죽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일론이 프로킬러 같았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첫 만남에서 일론은 TRW에서 그가 제작한 295톤 엔진을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시 TR-106급의 엔진을 제작하는 데만 1200만 달러가 소요될 정도로 우주 탐사 사업은 매우 소모적인 분야였고 정부의 지원 아래 경쟁자 없이 개발에만 전념했던 보잉, 로키드 마틴, 러시아 등은 비용 절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뮬러와 일론은 컴퓨터, 전자기술이 극대화된 소형 로켓 제작에 착수했고 초저예산 로켓의 성공을 발판으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엄청난 계획이 시작된 시점이 이베이가 엑스닷컴을 인수하기 전인 2001년부터였다는 점입니다. 총 자산이 2천만 달러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주 사업을 실현할 꿈을 꾸었고 거짓말처럼 2002년 2월 이베이가 엑스닷컴 인수를 타진하면서 엑스닷컴의 주가가 폭등하여 스페이스X 설립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베이가 엑스닷컴을 인수하기 한 달 전인 2002년 6월 엘셰군도의 그랜드 애비뉴 1310번지의 7000제곱미터의 오래된 창구에서 스페이스X가 출범했습니다. 사명은 우주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로 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로켓 산업은 나사를 중심으로 50여 년간 경쟁자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우주항공 기업들은 예산을 충분히 쓰기 위해 필요 이상의 성능을 갖춘 값비싼 장비들만 생산했고 과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우주 탐사 계획은 점차 국민들의 거부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의 장을 보기 위한 용도로 페라리를 꺼내야 하는 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나타, 그랜저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일론이 파고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스페이스X의 최고를 필요한 만큼만 키웠고 뛰어난 IT 기술을 로켓에 접목하여 기존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비용으로 로켓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나사 역시 일론의 행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가 간 물리적 충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주 단위의 작전 수행력이 필요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기업들과의 협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나사 역시 끊임없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자료를 받고 싶어 했고 첨단 소재 기업들도 우주 공간에서 자사의 제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론의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 로켓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었던 1957년부터 1966년 약 10여 년간 미국에서만 400회 로켓이 발사되었지만 그중 100대가 추락했다는 점도 우주항공 산업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일론의 스페이스X에 쏟아지고 있을 때 일론은 일생일대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의 첫 아들 네바다 알렉산더 머스크가 생후 10주 만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담요에 싸서 낮잠을 재운 아기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는데 사인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론은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시험관 아기 시술로 5년간 쌍둥이와 새 쌍둥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뛰어난 인재들의 집합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엔지니어인 뮬러를 비롯해 보잉에서 델타 타이탄 로켓 생산을 담당했던 톰슨이 경영부사장으로 세계 최고의 로켓 실험 전문가인 팀 부자,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출신인 스티브 존슨 등이 가세를 했습니다. 일론은 최상위권 대학의 최고 성적 졸업생들을 채용하였고 정체된 사업으로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보잉, 로키드 마틴, DRW에서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스페이스X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비서이자 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했던 페퍼 포츠와 같은 인물도 실제 스페이스X에 있는데 그가 바로 메리베스 브라운입니다. 회사에서 MB로 불리는 그는 일론의 충직한 비서이자 일론의 결점과 괴팍한 성격을 완충해주는 해결사이며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메리베스 브라운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론의 어찌할 바 없는 괴짜 성향 때문입니다.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엔지니어들에게 실물 크기의 로켓 모형을 만들어 나사에 기증하라는 뜬금없는 주문을 하거나 펠콘 로켓을 자신이 혼자 설계했다고 언론에 떠들기도 했고 다큐멘터리 팀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회사에 자주 노출하는 등 직원들의 심기를 자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실험은 예정보다 지연된 2005년 6월에서야 실현되었으며 자전 속도가 큰 적도에 위치한 마셜 제도의 콰절린 섬을 발사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콰절린 섬은 미국 코미디 영화 오스틴 파워의 빌런 닥터 이블의 비밀 요새의 배경지이며 미군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 3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섬에 상주하면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006년 3월 24일 드디어 민간 최초의 우주 로켓인 펠콘 1호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25초 만에 균형을 잃고 추락,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실험의 실패 원인은 콰절린 섬의 소금기 머금은 대기가 문제였습니다. 약 6개월간 콰절린 섬에 노출되어 있던 연료 파이프의 알루미늄 비넛이 부식되어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스테인레스 부품이었던 것을 약 23kg의 경량을 위해 알루미늄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첫 실패의 충격을 딛고 1년 후인 2007년 3월 15일 두 번째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발사 후 약 2분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약 3분 만에 1단 로켓이 분리되어 캐스트롤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직감하며 열광하고 있을 때 로켓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약 2년간 캘리포니아와 콰절린 섬을 오가야 했던 엔지니어들의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닷컴 열풍으로 두 번의 일확천금을 손에 넣은 일론의 두툼했던 주머니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엑스닷컴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테슬라에 거금을 투자하여 최대 주주가 된 일론은 월 400만 달러를 소비하는 테슬라로 인해 진공청소기가 현금을 빨아들이듯 자산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론은 포기하지 않고 2008년 2월 펠콘 1호의 3차 시험 발사를 재개했고 1단 로켓 분리 과정에서 예상 못했던 엔진 추력으로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충돌, 3차 실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일론에게도 더 이상 사업을 끌고 나갈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6주 뒤인 2008년 9월 28일 펠컨 1호의 4차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발사 후 약 3분이 지나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9분이 지나 펠컨 1호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일론이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4년 반 정도 더 길어진 6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국가 단위로 최소 수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했던 우주 탐사 산업을 민간 기업이 자체 자본으로 실현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자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일론의 스페이스X의 극적인 출발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 이제 스페이스X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각독자님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 테슬라의 출발에 대해서는 4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기자동차 사업을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인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엔지니어였던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두 사람은 1997년 누보미디어를 설립하고 최초의 전자책에 해당하는 로켓 이북을 만들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알아본 잼스타 인터내셔널이 누보미디어를 1억 8,70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덕분에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백만장자가 되어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부유한 곳인 우드사이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틴 에버하드는 공상적 박애주의자였고 2000년 초반 당시 과학에 열광하는 부유층이 그러했듯 지구온난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지구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대체할 친환경 자동차에 몰두했습니다. 이미 GM에서 EV1이라는 전기차를 선보인 후였지만 내연 자동차를 대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고 납축 배터리로 전기 자동차를 꽤 많이 선보였던 AC 프로펄전은 전기 자동차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접는 분위기였습니다. 에버하드는 AC 프로펄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사업을 재개하도록 $50만 지원하는 등 프로펄전의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했었지만 AC 프로펄전의 경영진은 에버하드의 제안에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에버하드는 그의 동료인 타페닝과 함께 직접 전기자동차를 제작하기로 결심하고 2003년 7월 1일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에버하드가 아내와 디즈니랜드에서 데이트를 할 때 생각해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천재 발명가이자 교류전기 모터의 선구자인 니콜라 테슬라를 기르기 위함이었고 영어권 소비자들이 듣기에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북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했던 두 엔지니어가 전기차 완성차 기업을 창업했다는 소식은 돈키호테가 풍채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처럼 멍청하게 짝이 없는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공한 기업은 1925년 설립된 크라이슬러였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두 사람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에버하드는 오늘날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연구와 마케팅 그리고 최종 조립 사업 형태이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은 납품업체들에 의해 의지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에버하드는 영국 로토스의 1996년형 앨리스를 차체로 사용하고 핵심 부품들은 납품으로 조달하며 대리점과 딜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바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황당한 계획을 갖고 있는 신생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2년 전 마스 소사이어티 모임에도 참석했고 그곳에서 일론이 생쥐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들으면서 일론이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고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AC 프로펠전 사장 톰 게이지가 전화를 하여 일론이 전기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주었고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일론을 만났습니다. 장시간의 대화 끝에 일론은 $650만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추후 에버하드와 일론은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에게 CEO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버하드는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테슬라의 최대 주주가 된 일론은 전기차 분야에서 그가 인정하는 인재인 스트라우벨에게 테슬라를 찾아갈 것을 권했고 스트라벨은 자신 외에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미쳐있는 엔지니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4년 5월 테슬라에 합류를 했습니다. 전직 소프트웨어 회사로 돈을 번 두 명의 설립자와 전기차로 과학 전람회 출품을 한 경력이 전부인 젊은 엔지니어 그리고 생쥐를 우주에 보내겠다는 미친 투자자가 세상을 바꿀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테슬라를 120년 역사의 디트로이트 기업들은 가소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초의 모델은 AC 프로펄전에서 납축 배터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T0의 동력계를 앨리스에 이식하고 18650 배터리팩을 엔진 공간에 장착하는 구조로 시험 모델이 제작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하나둘 충원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팩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리튬이온 배터리셀 수천 개를 연결해 자동차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배터리 70개를 병렬로 연결해 블릭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열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연료의 작용을 심층 분석했으며 공냉식과 순냉식 시스템의 효율성을 번갈아 실험했습니다. 앨리스의 휠 베이스를 13mm 늘려 전기차에 맞게 개조를 한 시험 모델이 2005년 1월 27일 드디어 만들어졌고 이사회가 보는 앞에서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선보였습니다. 이사회는 $1,300만 냈고 일론도 $900만 테슬라에 추가 투자했습니다. 성공을 확신한 테슬라는 최초의 모델인 로드스터를 2006년 고객에게 인도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결함이 숨어있다는 것을 엔지니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하를 위해 우드사이드의 에버하드 집에 모인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독립기념일 축하 퍼포먼스로 로드스터 배터리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한 엔지니어가 테이프로 묶은 20개의 배터리에 전도성 열선을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배터리는 마치 소형 로켓처럼 연쇄 폭발을 하면서 하늘로 치솟았고 그 광경을 보는 모두가 넋이 나갔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7천여 개의 배터리 셀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사회 지도층, 부유층이 훈장처럼 여기는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어떤 부자나 유명인이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가다 타 죽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고 배터리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동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천 개의 배터리를 폭발시키면서 배터리 내부 작용을 하나씩 배웠고 불이 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배열 방법과 배터리 폭발을 중지시키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매년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의 주요 모델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먼저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온 테슬라의 배터리 안정화 기술이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버하드와 일론의 의견 대립은 로드스터 모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버하드는 공학적 완성도에 집중했기에 앨리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론은 로드스터가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세단처럼 고급스럽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1월 5일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난 테슬라는 EP1으로 알려진 검은색 로드스터 시제품을 선보였고 일론은 $1200만 추가로 테슬라에 투자했습니다. 연이어 드레이퍼 피셔 저비슨, JP 모건,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벤티지 포인트 캐피털 등이 $4000만 테슬라에 투자했습니다. 테슬라는 2006년 7월 빨간색 EP2를 선보였고 전 세계는 제로백 4초에 멋들어진 디자인을 갖춘 2인승 컨버터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뉴욕타임즈도 테슬라의 연역을 비롯해 테슬라의 성과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내연 자동차의 본고지인 디트로이트도 테슬라의 존재를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실리콘밸리의 부유층들이 로드스터를 예약하기 위해 $10만 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에 실리콘밸리다운 요소를 불어넣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브레이크와 정지 마찰력 실험을 위해 북극권의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시험 트랙에서 약 3, 4일 시험 주행을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사로 돌아가 수주간 토론을 진행한 후 개선점을 적용하는 식으로 최종 반영에 짧으면 2,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였습니다. 테슬라는 비효율적 로컬 테스트를 최소화하고 대형 냉동 트레일러가 달린 아이스크림 배송 트럭을 빌려 엔지니어가 파커를 입고 들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IT 기업다운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배터리 폭발 다음의 난관은 2단 변속기였습니다. 빠른 가속력과 최고 속도를 모두 잡아내기 위해 독특하게 설계된 2단 변속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변속기 제조는 영국의 전문업체인 엑스트랙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변속기가 동작한 지 40초 만에 멈춰버린 겁니다. 1단에서 2단으로 변경될 때의 급속한 속도의 변화를 변속기가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업체를 바꿔가며 변속기를 납품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변속기 전문 업체도 신생업체가 소량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변속기의 설계에 자사의 인류 엔지니어를 투입하려고 하지 않았고 기존 변속기를 적당히 수정한 허접한 제품들만 납품이 되었으니 강력한 전기 모터의 출력을 견뎌낼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변속기 역시 자체 제작을 해야 했으며 로드스터의 출시는 2008년 1월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인 발러 이쿼티가 경영관리자인 팀 와킨스를 파견해 로드스터의 원가를 조사해볼 것을 지시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만 판매하기로 한 로드스터의 원가가 사실상 $17만 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구입해 태국으로 옮겨 팩을 만들고 영국으로 보내 자체 장착하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납품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차를 조립한 후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는 복잡한 생산 구조와 원가 계산에 취약한 경영진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에버하드는 테슬라를 완성차 업체로 성장시킬 역량이 없음이 증명되었고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다시 2008년으로 연속해서 출시를 연기한 탓에 투자자들과 예약 구입자들 역시 테슬라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버하드는 2007년 8월 CEO에서 경질되었고 기술 담당 사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에버하드는 몇 달 동안 분통을 터뜨리고 다니다 결국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테슬라는 창업자 에버하드를 기술 고문으로 여전히 머물게 하고 싶었으나 에버하드는 이를 거절했고, 공동 창업자 마크 타페닝 역시 절친 에버하드 경질 이후 테슬라에서 일할 흥미를 완전히 잃었으며 그 역시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테슬라의 초기 발전 과정입니다. 이후의 테슬라의 활동과 발전 과정은 잘 알려져 있으니 이 부분은 갓 독자님들에게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 걸친 일론 머스크의 인생 여정을 알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분명 위대한 일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하며 한 인간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들과 동행을 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삶에 비해 우리의 평범한 삶이 의미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와 달리 주변의 소중한 것과 의미 있는 일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진정한 행복에 더 근접해 있다고 느끼십니까? 각자의 결론이 어떻든 일론처럼 천재적이고 괴팍하면서 허망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놓는 미치광이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다채롭고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일론 머스크의 멋진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응원하는 바입니다.